잘 보셨습니까? 네. 이 영화 지금 2만 넘어가 있는 영화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독립 영화들 장손도 포함해서 2만을 넘기는 영화들이 나오면서 보면 젊은 감독들, 새로운 감독들의 좀 기운도 2024년도 후반에 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엔차 관람들이 또 많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찾아봐도록 혹시 오늘 엔차 관람을 하시는 분 있으면. 와. 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네. 네. 와. 근데 궁금하기도 해요. 네.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자꾸 보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6번까지 봤다라고 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시게요? 제가 그랬었는데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4번이나 보게 되셨을지. 대표로 4번 보신 분께서 혹시 잠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올해는 저번에 감독님 저번에 집중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작년 겨울에 레모 시네마에서 집중하셨을 때 처음 봤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마요. 네. 그냥 그때 처음 영화 보고 그때는 정식 개봉이 아니어가지고 아, 네. 개봉 그때 처음 보고 나서 좀 영향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 고모님도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기억도 많이 나고 이제 요번에 이제 개봉하고 나서 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개인 사적인 부분도 계시고 또 영도 그 얘기들도 이따가 또 보시면서 또 저희 대화 나누면서 질문 있으시면 편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저희 마이크 테스트 하다 갑자기 일로 넘어가 버리는데 인사는 해주셔야죠. 아마 오민혜 배우님 때문에 엔차 관람들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만, 네, 오민혜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엄마 오민혜입니다. 네, 또 인사드릴게요. 제가 더숲이 처음이어서 이 극장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관객을 언제 오지 했는데 오늘 감독으로서 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는 일이 품이 되게 많이 드는 일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 오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눈에 들었던 건 사실 영화 딱 보면 제목은 딸에 대하여인데 이게 엄마가 바라보는 딸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보면 엄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의 딱 첫 장면을 보시면은 엄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름들이 또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주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엄마의 이름도 그렇고 그 딸과 딸의 친구 이름은 저희가 거의 그린과 레인이라는 이름만 호출되고 있어서 사실 실제 이름은 뭘까라는 궁금증도 영화를 보면서 아마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엄마가 되게 전형적인 장면이죠. 한쪽엔 비닐봉다리를 들고 한쪽에는 수박을 들고 이렇게 약간 오르막스러운 동네 언덕길을 걸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집 장면이 나오고, 이 영화에 대단히 반복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미란 감독의 이전의 단편 영화들도 봤을 때도 저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저 2층 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어디서 찍은 걸까? 너무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모르겠고 그 여성이 앞에 있는 모습 뒤에서 버스에서 타고 갈 때 어떤 사운드가 들어오는데 제가 얼핏 듣기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는 사운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홍은동, 홍제동 쪽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쪽에 살아서 그 마을버스 비스무리학을 자주 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걸 들 때 이거는 그쪽에서 찍었겠구나. 하지만 집은 다른 데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딜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얘기를 아마 다른 데서는 또 많이 안 나올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저기 이제 모시게 된 집에 모시게 된 그 뭐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르신이라고 이렇게도 명명되는데 그분을 찾아갈 때 그 어떤 시골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장면은 제가 이제 그건 알아서 그러는데 이창도 감독님의 시 조감독이기도 했었거든요. 시에서의 어떤 장면과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그 윤여정 씨가 이렇게 걷는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서 도대체 이 영화를 찍을 땐 엄마가 거의 올인원으로 나오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도대체 어디서 찍었을까가 되게 궁금했던 영화이기도 했고 크레딧 진짜 열심히 봤어요. 충남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저건 어떤 건 충남에서 같이 찍었나? 아니면 시를 찍을 때 어디를 알아서 이제 다시 한번 바꿔서 활용했나? 뭐 등등도 되게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궁금한 영화에서 오늘 감독님께 또 여러 가지 여쭤볼 테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편의들 질문 주시고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엄마 집은 어딘가요? 엄마 집은 인천입니다. 인천이에요. 네. 인천에 그 노부부가 실제 사시는 댁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잠시 이제 밖에 휴양하고 오셔라 제가 영화 후딱 찍고 해드리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천이었군요. 막 헷갈리시죠? 워낙 네. 막 다 경기도 지역 혹은 충남 지역 다 돌아다녀가지고 그 선배님이 여러 작품을 동시에 하고 계셔서 공간에 대한 네,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뭐 장원희 감독님 영화도 같이 네. 마무리했던 시기에 한국이 싫어서에서도 역시 엄마 역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가장 또 눈에 익숙했던 배우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같이 작업하시면서 제일 인상에 남는 공간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그 요양원인가요? 어딘가요? 혹시 눈에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소 다 촬영하고 나면 배우님들은 어디가 또 특정하게도 좀 더 인상에 남는달까 잔상에 남는달까 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어디가 그러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공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명을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 요양원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다시 또 촬영을 했었어요. 다른 작품에서 네네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먼저 가서 찍었던 경험치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게 물론 그 상황은 굉장히 막 처절한 상황이었지 어쨌거나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아파트에서 걸었던 그래서 카메라를 저 강 건너편에서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속에 숨어갖고 언제 걸어야 되는 거야 막 이제 이랬던 네, 그런 생각이만 나네요. 그럼 망원 렌즈 땡겨서 찍으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최대한 멀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저희 영화에서 그렇게 롱샷이 많이 없는데 왜냐면 전부 다 실내여서요. 요양원도 그렇고 엄마 집도 그렇고 대부분 실내여서 롱샷을 찍을 기회가 없었는데 밖에 나온 김에 한번 마음껏 찍어보자 이렇게 찍게 됐어요. 거기 관련해서 혹시 죽은 매미 가지고 우리가 찍었었던 거예요? 네, 실은 그 소설 속에 한 문장이 있었는데 엄마가 죽은 매미의 그 산책 소설이 있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그거 인서트를 저희가 찍었었는데 편집에서 덜어냈습니다. 그 두 분께 이제 또 이건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이제 GV를 이 영화 개봉한 지가 꽤 됐으니까 그래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뭘까가 또 궁금하게 됐었어요. 저는 판타지 가인가요?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그 케이크 먹는 씬이요. 네, 거기 반복되잖아요. 그 씬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도가 무엇인지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의도가 뭔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시면 항상 질문을 되돌려드리는 네. 어떻게 보셨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그 환상적이라고 느꼈다기보다는 그 오민우 배우님 엄마가 잠자는 장면들이 사실 제일 많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초반 때 그때 장면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박을 들고 와서 어김없이 정리를 해요. 하나를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퍼먹고 있으면서 밖에 소리를 되게 초반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가옥 구조가 아직은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어떤가 왜 밖에서 소리가 나면 이게 아파트인가 뭔가 뭐 약간 이런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소파에 누워서 그 자는 자네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 영화의 대단히 기본적인 정서 같은데 그때 딸이 들어오고 어떤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 때 마치 꿈결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안에서 요양원에서도 이제 그 선생님을 돌볼 때도 어르신을 돌볼 때도 그렇고 어떤 장면들이 계속 꿈결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주는 연출들이 있어서 그 잠든 모습들이 되게 유독 유심히 보여졌는데 맨 마지막에 그 장례식을 어르신 장례식을 치르고 비로소 장례식장 안에서 그 쪽잠을 잘 때 처음으로 편안하게 자는 걸 보고 이건 완전히 이미란 감독의 의도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저는 환상보다는 어떻게 잠들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던 영화고 편하게 자니까 이거 나름 해피엔딩인데? 라고 제 나름대로 막 결론을 내려버리면서 봤던 게 오히려 더 저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질문 그다지 좀 궁금하지 않아서 그런지 편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저는 평론가님을 실은 평론가님이라고 안 부르고 제 학부 시절에 선생님이셨어요. 영화과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셔서 저는 아직도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정확히 제 의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내내 잠들지 못하다가 결국 편히 잠드는 영화죠. 엄마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요. 그 잠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것도 있고 안 그래도 설잠을 자시는 엄마인데 그린과 레인이 들어와서 더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다가 계속 못 자다가 이제 제일을 편히 보내놓고 그 장례식 밖에 그린과 레인의 동료들의 소리를 자장가 소리 삼으면서 이제 편히 잠든다가 저희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선이었던 거죠. 그 케이먼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꿈이지? 혹은 꿈이 아닌가? 일상의 반복인가? 왜냐하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또 똑같은 장면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되물었을 때 이제 두 가지 큰 범주 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늘 감독들이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미워하지. 두 가지 범주를 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 주시면 또 반응하시나요? 실은 이제 그 장면이 레인이 주체가 돼서 이제 할머니를 깨우잖아요. 두 번 반복이 돼서. 그래서 가장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땐 레인의 꿈인가? 혹은 제이의 꿈인가? 근데 똑같이 반복되면서 꿈이 아니었구나, 환상이 아니었구나. 왜냐면 두 번 반복되고 바로 다음 커트가 장례식장에 이제 엄마가 멍하니 앉아있는 거니까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서 꿈이 아니야? 꿈이었나? 그 앞에 씬은 케이크를 먹고 아이들과 까르르 웃는 씬은 다 통째로 꿈이었던가?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옷만 똑같을 뿐이지 그런 날이 실제로 있었다. 그것도 현실일 수 있었다. 현실의 반복으로 어느 날 돌아가셨다라는 해석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우게 봤던 것 같아요. 굳이 말씀드리면 앞에 장면이 어쨌든 이제 모처럼 이웃도 약간 이 엄마는 되게 잘 대해주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예의도 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들도 되게 이쁘게 바라보는 그 아들도 바라보는 초반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굳이 대한가족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사는 어떤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이제 결말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레인이 요리도 배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음식점에서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다 모이고 또 다음 같은 어떤 날이 시차를 통해서 반복이 됐는데 이때는 깨우니까 할머니가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이렇게 손을 대는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신 거구나. 그 반복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이나 모두가 좀 행복해했던 그 시간이 아주 길진 않았구나라는 오히려 저는 그런
정서적 충격으로 더 많이 다가왔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실로 봤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둘 다 맞다고 하니까 환상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희 배우님께는 네.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글쎄요, 뭐 다양하게 질문들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거 뭐 연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뭐 하길래 네, 뭐 그냥 현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대로 했어요. 맨날 그냥 적당한 대답을 못 찾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또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교차로를 건너면서 그것도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의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뭐 질문도 좀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같은 맥락 속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이 영화는 거의 많은 중요한 장면들이나 어떤 정서적 깨달음이나 충돌들이 어쨌든 엄마가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서 다 반복되거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떤 느낌도 줘야 되고 표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하기를 감독님이 원하셨는지, 배우님은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표현하셨는지, 물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따르면은 그때 뭐 상황 따라서 했어요라고 말씀 주시겠지만 그 다음 말고 혹시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뭐 굳이 말하자면 약간 힘줘서 바라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나, 대부분 레인을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난 딸이 혼자 남는 게 두려웠어라는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하면서 그때 레인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라봄들이 영화마다 어떤 게 이야기의 흐름들을 담고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촬영을 할 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의도를 별로 존중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안 믿어요, 제 자신을 안 믿고 그냥 현장에서의 느낌들 거기에 최선을 좀 다하고 그 장면을 내가 처음 만난 것처럼,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싱싱한 정말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서 주는 모든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사실은 저는 제 노력의 전부인 것 같아요. 물론 대본을 처음에 봤을 땐 이 엄마의 직업이 뭔지, 뭐 어떤 호흡을 갖고 있을지, 뭐 어떤 성격일지에 대한 정도, 뭐 가령 뭐 혈액형이 어떤지, 요즘 같으면 뭐 MBTI가 어떤 형일지에 대한 그런 식으로의 그런 접근을 좀 해볼 테지만, 그런데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제 생각과 의도는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감독이 내게 주는 에너지들, 그런 것들을 받고, 현장에서 가장 초반에 주력해야 됐던 부분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와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센 사람이거든요. 강력하고 이 엄마하고는 너무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는 그 강도가 이 엄마가 보여줘야 할 에너지의 그 강도하고 너무 다르니까 감독님은 그 부분을 이제 맞춰주느라고 촬영할 때 제 에너지를 다 쏟게 미리 만들어주는 요령이 생기시더라고요. 네네. 뭐 빽빽이 돌리시나요? 어떻게 돌리시는 거죠? 테이크를 여러 번 합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단순한 방식이긴 그 한데 이창동 감독님 잘 쓰시는 방법인데. 그분한테 배운 건 아닙니다. 아마 배웠을지도 모르겠죠. 네. 모르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만약에 슬프면 막 격해지면 그냥 막 일단은 다 쏟아내요.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인물에 접근하게 되는, 그거는 이제 감독님의 판단의 권한이니까. 그러면서 맞춰가게 됐던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 주로 쓰신 편집상 쓴 테이크들 주로 뒤쪽 거신 거예요? 네. 맞아요. 거의 앞테이크는
그냥 몸풀기. 네. 해봐라 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가진 에너지를 저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이번 작업을 처음 보면서 오미네라는 사람과 성향과 혹은 연기적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저도 처음 보니까 아 선배님 에너지가 되게 넘치시는 분이구나. 엄마랑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알면서 이제 테이크를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거에 감각을 맞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전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맞추고 이제 중후반 촬영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온도를 낮추게 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작품을 총 5개를 하고 있었어요. 파일럿, 아 파일럿은 아니었고 그때 더글로리, 더글로리, 그다음에 한국이 싫어서, 그다음에 블라인드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고 네. 레이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다 세요. 다 세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엄마들인 거예요. 물론 예 자기 표현을 뭐 충분히 다 하는 자기 주장 강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힘들기도 해서 그 피로감 이런 걸 그래 이 캐릭터 엄마 너무 피곤한 사람 아니야. 그래 그냥 이 피로감을 그냥 이 유물에다가 그냥 네 맡겨버리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갔던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캐릭터 때문인지 감독님이 의도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엄마가 꽤 고집스럽고 그래도 그 강건하다라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영화를 보긴 했었거든요. 완전히 식물성이 아니라 좀 눌러놓긴 하지만 레인한테도 결국 할 말은 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 따지는 장면들을 보면 그건 이분은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제일 흥미로웠던 장면이 뭐였었냐면 이력서 내는 장면이었었어요. 이력서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되게 짧은 컷인데 그래서 다시 써오세요라고 할 때 그때 엄마의 표정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 정서와 달리 저 어느 테이크를 선택한 것이지가 궁금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영화 계속 가져올 걸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한 느낌의 딱 한 컷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그 컷이었었거든요. 그때 엄마의 표정으로서. 그때 어떻게 그게 처음에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순서대로 찍으신 건가요? 저기 엄마 이력서 냈던 장면은 거의 후반부였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보시고 이런 표현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차분한 고집쟁이라고. 그쵸. 차분한 고집쟁이죠. 근데 이제 그 이력서를 낸 당시에는 엄마가 일을 한창 쉬고 있다가 제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구인을 다시 직업을 보호하는 장면에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백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삶의 그 태도에 대한. 그래서 공백이 있다가 이제 머리도 기르고 그게 약간 가을인 것처럼 자켓도 입고 그 시간의 공백 안에서 엄마가 약간의 여유를 찾은 건 아닐까? 물론 집에 가면 제이도 돌보고 레인도 있고 그린도 있어서 정신은 없겠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여유를 찾은 게 아닐까? 그래서 엄마가 씁쓸하게 미소를 짓는데 그게 되게 저는 약간 묘하게 여유 있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거의 앞에 테이크였어요. 네. 약간 여유가 있음을 또 약간 드러내는 표정이긴 했던 거고요. 그 의도하진 않았는데 선배님도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후반부로 오면서 엄마에 대한 여유가 생기신 거죠. 네, 저에 대한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 빨라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증 하나를 해결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대중 영화를 찍는 스타일을 아니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고민은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엄마의 어떤 모순된 태도가 있잖아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양원에서는 억울한 걸 주장하고 그것을 부당함을 주장하는 캐릭터이고 딸한테도 그렇게 가르친 것 같고 따님의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그렇게 날 가르쳤잖아 라는 말을 통해서 억울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따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이 모순이라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묘사할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것이 갑자기 그 제이 우리 어르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때 커스로 점핑되면서 문이 한꺼번에 활결받는 그런 느낌들로 전환이 됐어요. 분명히 뭔가 더 고민하거나 뭔가 더 덜그럭거리거나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고민도 분명히 감독님도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전환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화해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다 모이게 되는 이 모습 직전까지의 갈등이 확 전환될 때 그 장면의 전환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뜨끔하네요. 저는 이거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영화의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부족함은 후반의 구조가 약간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약간 무너져 있다고 느끼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이 구조가 무너진 거를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인 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후루룩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느린 영화지만 호흡은 결코 느리지 않은 영화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흡입력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영화 전체 구조가 후반부에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지점인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뭔가가 되게 둥글뭉실하게 후루루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편집하면서부터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메꿔보려고 저희 뭐 프로듀서님, 촬영 감독님, 편집 감독님이랑 회의를 많이 해서 보충 촬영까지 한 거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요거는 저의 이제 부족한 연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이 좀 더 섬세했으면 이게 친절한 것도 친절하겠지만 영화적 완성도, 구조적인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의 감상을 볼 때마다 합니다. 그 보충 촬영이 그래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에필로그 장면이었어요. 횡단보도 장면은 원래는 장례식장 안에서만 다 끝나는 거였는데 실은 그렇게 끝나도 뭐 엄마의 몰입하신 관객분들은 엄마가 약간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득력도 저희가 수도 편집을 다 하고 보니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걸 느끼시고 어떤 분은 여전히 너무 차분한 고집쟁이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친절한 쪽으로 조금 더 엄마의 변화가 보이는 쪽으로 에필로그 횡단보도 장면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로 갈수록 조금 뭐지라고 했다가 그래도 뒤에서 이제 설득이 됐던 부분들이 아마 뭐 재정주 PD님 계시면 다들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밀어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신 탓은 아닌가. 나름 듣고 보니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배우님께 제가 또 제일 그 아까 잠장면 말씀드렸었잖아요. 잠자는 건 연기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제일 고민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싸 신난다. 드디어 누워서 자는구나. 그러니까 갖고 있는 피로도가 워낙 셌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그 감정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피로함을 그런 장면에서 그냥 다 드러내는 거죠. 뭐 제가 봐도 뭐 아픈 장면 정말 리얼하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막 그때 저 되게 막 몸살기 늘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저 작품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먼저 괜히 그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 대사로 보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레인과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 밖에서 웃게 있을 때 레인이 다가와서 뭐 저도 파리에 이제 돈을 좀 보태고 싶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레인이 또 이제 엄마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일어서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배우님이 내 딸이 어르신이나 나처럼 혼자 되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사실 이제 제일 센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형태를 받아들이거나 홀로 있지 않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되게 의식적인 부분들은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아니면 관객들한테 어쨌든 확 좀 닿아서 뭐 불사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세게 다가와야 되니까 그 장면 때 혹시 기억나시는 거나 그 대사를 할 때 고민 없으셨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근데 지금 와서 뭐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보면 과연 저 말이 살아있는 말일까라는 의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가 정말 혼자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오로지 그냥 피곤함 하나만 갖고 가는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말할 때 조금 그 말이 쉽지 않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 들어요. 근데 그 느낌을 언제 깨달았냐면 올해 깨달았어요. 올해 이제 1월달 이후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가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한 5, 6년 정말 쉼 없이 달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를 저는 잘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제가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오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야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거를 네 최근에서야 느끼게 된 거였죠. 네. 영화 작업하시다 보면 뭐 워낙 많은 작품 하셨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제가 뭐 배우라는 직업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했던 것과 깨달음이 약간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거. 이 장면이 약간 또 그런 순간이셨다고 하니까 네, 또 뭐가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뭔가 약간 시차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잠자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영화의 그 타이틀 딸에 대하라는 제목은 엄마가 그 장례식장에서 편히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그 딸의 친구들 뭐 동료들이 다 떠들 때 그걸 자장가 소리 삼아서 이렇게 누울 때 그때야 비로소 타이틀이 뜨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이때 이 타이틀 뜨는 의미를 못 알아채면 이건 답답한 거다라면서 열심히 그 장면을 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추는 것들도 되게 재밌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딸이 학교에서 그 사건에 이제 뭐 본인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이윤지 선생님 맞죠? 강사이지만 뭐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이윤지 선생님이 한 번도 안 등장할까 뭐 이런 궁금증을 했었는데 아까 핸드폰 영상으로 이렇게 딱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는 뭔가 감추는 것 같지만 또 다 잘 보여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저는 궁금했었어요. 그 레인 같은 경우도 엄마가 제 딸의 이름은 레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린이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린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임현 감독이 그리는 녀석들은 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전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감독님께 여쭙고 싶었던 보통 같으면 한 번은 일단 수그러들잖아요 실적으로. 근데 그것도 분명히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비법이기도 하고 영화 내내 우리는 그린과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둘을 보게 되니까 이게 뭐 굳이 레즈비언 영화냐 아니냐 이런 뭐 약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불리는가 어떻게 명명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가라는 게 되게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끌고 간 뭐 감독님의 어떤 생각, 뜻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네. 그 고집스러움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기도 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작에서 그렇게 계속 레인이 그린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이름을 변경하면 변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설에선 젠이라는 외자로 불리는데 저희 영화는 제희라고 제가 바꾸기도 했고 어쨌든 그린과 레인이라는 이름을 제가 고집했던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소설을 독후한 감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붙인 이름인 것 같은 거예요. 애칭이자 별칭이. 그래서 부모가 지어진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지은 이름으로 스스로가 부르고 서로를 불러준다는 이 호명하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고집이면 고집일 수 있지만 오로지 스스로 본인이 되려는 것, 그 안에는 뭐 성소수자로서의 삶도 있을 거고요. 혹은 그림과 레인이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런 태도까지 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질문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린이나 레인이나 이런 그 아이디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과정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주희라는 이름이 사실 제가 옛날에 썼던 예명이거든요. 예명이었는데 그걸 다시 오민이라는 본명으로 돌아왔어요. 전 그것도 저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명을 쓰든 예명을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과정일 뿐이다. 결국 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제 본명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분명한 그 이름을 내 걸로 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난 내가 갖고 태어난 그 이름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네? 싫어했네? 어떤 이유로? 그렇지만 싫어하지 말고 내 걸로 사랑해야 되겠네 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제 본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다양한 과정 중에 하나겠죠. 요것만 질문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정서적으로 전 좋았던 게 아까 주로 이제 잠드는 장면들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제 집에 그 어르신이 와 있을 때 곡물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레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고아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 그치 어르신 때문에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그 장면이 그냥 이렇게 한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좋았어요. 다 잠들고 있는데 당연히 그 어르신과 그 밑에 침대 밑에서 이렇게 배우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혼잣말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를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어르신 저희는 제 딸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처럼 전 들렸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쟤들 아니야 라고 이제 고자질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받아들일게요라는 말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과 이 조건과 그리고 어르신이 그렇게 딸처럼 바라본 것처럼 그냥 가족일 수도 있어요라는 어떤 고백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임금님은 당나귀라고 말을 했지만 그 장면의 정서적 울림도 되게 전 컸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또 고백 장면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때 그 장면에 대한 뭐 감독님의 연출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소설과 가장 다른 점은 그 엄마의 속내가 발설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소설은 엄마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엄마의 속내가 되게 친절하게 통찰력 있게 깊이 있게 확연히 다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의 엄마는 되게 뜨거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속내를 계속 말하니까요. 근데 저희 엄마는 말이 없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캐릭터를 제 스스로 소화하면서 중요한 말만 이제 툭툭 내뱉는 거죠. 이제 끝내 자기 목젖을 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그게 하나가 이제 딸의 시위하는 소리를 통화로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많이 가르친 것 같다라고 제이한테 이제 병원에서 한번 말하는 거랑 제이가 자는 줄 알고 이제 쟤네들 친구가 아니다. 뭐 요 단어들이 엄마가 그 말을 하기까지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맴돌았겠어요. 이제 요런 인물이라면요. 근데 그 말을 정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제이한테만 하는 거죠. 그런 말은 엄마라는 사람이 말이 없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더 무겁고 더 깊이가 새겨지는 말처럼 힘을 주려고 의도는 그랬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또 다른 측면은 그래서 전 말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꽤 많은 느낌보다는 대부분 행동하거나 움직이거나 그걸 통해서 관찰하게 하는데 가끔 엄마의 어떤 탄식과도 같은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이 현실,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민들이 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어 나온다는 이렇게 눌려서 이것들이 그냥 흘러나온다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서 영화라는 게 너무 많은 이제 언어들이 남용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어를 귀하게 쓰는 게 되게 귀한 영화구나 오히려 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시대가 오기 시작해요. 웬만하면 대사 쓰지 말라고. 예, 그런 얘기는 잘합니다. 예,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영화가 사실 이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있어야지 말들이 그 위에 얹혀졌을 때 갑자기 가르치고 있네요. 영화 보시고 자랑스러우셨나요? 예, 그 제일 좋았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장면들인데 되게 힘이 느껴져요. 뭐 잠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때 이렇게 엄마의 어떤 시선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영화의 기본적인 것들인데 요즘 영화들이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감독은 다음 영화가 사실 더 궁금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원작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주 PD님이 먼저 요청을 해왔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만나는 것도 물론 되게 좋은 인연이겠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형태의 영화가 나올까라는 게 아주 궁금해졌던 영화이긴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 뒤에 영화 아름답게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소설 속에서 그 2층 세입자가 이제 가정 폭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린과 레인의 캐릭터성이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일반적인 그런 가정이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원작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작은 더 풍성합니다. 그리고 영화적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보다 더 탄탄하고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그런 설정들이 되게 촘촘하게 잘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그린의 캐릭터도 있고요. 엄마가 이제 죽음과 이제 늙어가면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자신이 같이 일하던 동료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섬세한 정서의 층들이 쌓여 있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앞으로 다 댕강 날렸어요. 그냥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저만의 이제 도입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매체에서 오는 저의 해석인데 좀 영화는 단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층 남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층위를 만들면 그 안으로 또 갈래를 쳐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단명했기 때문에 단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가 가진 키워드들이 넘쳐나잖아요. 돌봄, 성소수자,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 무용고자 저는 이것도 다 담기가 너무 벅차서 이거를 소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추려야겠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그 윗집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 가지지 못하는 되게 정상가족의 범주의 이미지 그래서 엄마가 느끼기에 되려 더 아쉬움 요렇게만 기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또 하나는 남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깊었어요. 남성이 뭐 저희 공과장도 그렇고 위제 재단에 나오는 사무장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싫은 소리를 하는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들은 본인의 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능력자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남성을 어떤 젠더의 문제로 좀 집중하고 싶진 않았고 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윗집 남자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잘 꾸리는 사람 이런 문제를 조금 추려 놓았을 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퍼지지 않겠다. 더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나오긴 하죠. 현실에서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쁘게 뭐 빌런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묘사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느낌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확실히.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답변 주시나요? 네. 저는 이제 권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상식선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뭐 관리자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요양원 그 큰 데가 돌아가지. 되려 저희 엄마가 엄청 민폐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민폐를 그 정도로 그래도 잘 다독여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능력자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그 요양원에 저기 사장이라면 그 권과장 평생 데려갈 것 같습니다. 저도 꽤나 현실적 캐릭터랑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오는 비중과 설명되는 비중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 과장님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엄마와 주로 충돌하는 단면만 보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기가 되게 쉬운데 아까 질문 친 거와 또 맥락이 닿는 게 모든 캐릭터의 그 뒷얘기를 다 끌다 보면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5시간으로도 무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모든 영화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작가 영화들인 경우들은 인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저는 꽤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오히려 위의 가족과 관계에서도 좀 좋았던 건 엄마가 그 가족들이 그 차에 타는 장면들 그 여성들은 출근하고 있고 아빠 차에 두 아이가 태우고 있고 그 출근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바로 딸에게 바라는 마음과 그대로 투영되는 장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꽤 영리하거나 되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어서 이게 원작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주신 것 같고 영화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인가 보면 그 가족의 또 어떤 꿈꾸는 가족의 모습, 딸이 갖고 싶은 가족의 주고 싶은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본인과 다른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남성 때문에 이제 질문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얘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장님도 아니고 뭐 딴 것들 아빠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길래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건 사실 남성 부분은 아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엄마의 남편이 부재하고 있죠. 그린의 아빠가 부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설의 설정이긴 했어요. 아빠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신 설정이었고 엄마 홀로 공핍하게 그린을 키워왔고 아빠 얘기 나오는 대출금 얘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원작자 소설 김혜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설정 자체가 제 영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되게 영리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주제를 확 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또 다른 어떤 가부장제 혹은 되게 열심히 돌봄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린이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딱 설정 세팅이 되는 이제 영화적 설정이라는 효과적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부터 받고 그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원작 소설을 먼저 읽었어서 되게 이 영화가 나온다고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은 이제 아까 제작자분이 이제 그 추천을 해주셔서 감독님이 이제 감독을 맡으시게 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잠깐 이제 네. 감독님께서도 이 원작을 이제 보시면서 내가 그 추천을 받으셨어도 내가 이거를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먼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되게 이제 그 연출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고 되게 그 하나하나 되게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엄마의 흰머리였어요. 그래서 흰머리 눈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연출은 어떤
의도나 의미로 그렇게 연주를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흰머리 부분은 선배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염색하지 않고 제 진짜 흰머리를 썼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분장적으로는 가발이에요. 가발. 약간 그래서 단발머리를 활용하고 싶다고 감독님이 말하셔서 그런데 이 흰머리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남기고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해서 가발을 착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치가 어쨌든 있는 머리 자연스러움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소설 속의 엄마보다 저는 약간 젊은 연령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약간 자연스러움 그냥 그 얼굴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선배님을 떠오고 싶어서 그대로 했고요. 그 각색 그 원작을 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고 그것이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가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수많은 저희가 시리즈물이나 드라마나 영화들이 원작을 가져와서 각색을 하고 영화화가 되는데 어떤 것이 잘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못하느냐에서 저는 잘 전달되는 영화나 이제 영화들 시리즈물은 결국 감독도 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 문제에 골몰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딱 만난 거죠. 시기가 맞아서. 그러니까 아토 측에서 저한테 이 원작을 제안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저도 뭐랄까 혼자 지내고 있고 혼자 노동을 해야 되고 예술 노동자 비정규직이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저의 그거를 딱 건드려주고 제 안에서 막 이게 폭발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각색의 태도에서 어떤 공명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딱 맞았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한테 가장 되게 시급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이제 충돌했을 때 오는 시너지였던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 원작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타인처럼 혹은 제가 젊고 뭐 아프지 않고 혼자 늙어가지 않았다면 좀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작을 그 아토에서 의뢰하기 전에 먼저 읽으셨다고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 교수님 저희 김혜진 작가님도 교수님 수업 들으셨어요. 저희 동문이에요. 잘 몰랐어요. 네, 저랑 학교 같이 다녔어요. 네네. 그럼 원래 알던 사이셨던 거예요? 한 학번 후배여가지고, 그러니까 알고는, 그러니까 제가 학보사 일을 했었는데 같은 이제 일을 했었고 친하진 않았고 학보사에서 뭐 한 달에 몇 번 보다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바로 찾아 읽었죠. 왜냐면 아는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대학까지 자연스럽게 읽게 됐던 경이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그때 이제 노벨문학상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원래 저는 한강 작가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채식주의자 때 그것도 이제 사실 영화로 만들어져서 제가 그때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 때 채식주의자를 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과 한강 작가와 같이 뭔가 토크를 하고 했던 저는 진짜 그것도 오래된 10년 넘은 기억이긴 한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되게 좋은 사건이 계속 문화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얘기하면서도 원작을 갖고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나 뭐 웹툰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드는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지만 오히려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외되는 느낌들이 좀 있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좀 힘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곁들여서 드리게 됩니다. 또 아까 질문 주신다고 하셨죠?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영화 시청 계획이 없었는데 수요일날 장손 보러 왔다가 3편을 더 봐야 이 티셔츠를 준다 그래서 오늘 보러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티셔츠 욕심쌤이 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마침 또 GV를 하고 있어서 네. 혼자 입게 됐는데 완전 해자네요. 네. 그 사실 영화가 되게 재밌으면서도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저는 사실 정서적으로나 지향적으로 딸에 훨씬 가까운 입장이면서도 딸이 되게 밉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엄마의 감정에 더 좀 몰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엄이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싸움도 하는데 왜 가족 간은 그 싸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가에 대한 사실 개인적인 좀 질문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 분도 뭔가 감독과 배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그렇게 가족들과의 관계가 녹록지 않을 거라는 뭐 막연한 상상 같은 것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동시에 아까 좀 결말부가 좀 후뚜루마뚜루 끝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가족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한 거는 에너지보다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간이 좀 봉합해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또 그런 의도도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의도라고 이제 앞으로 말하면 돼요. 팁을 얻으신 거예요. 네, 가족은 시간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끼리 무슨 설득하고 논리가 뭐가 필요해? 그냥 시간이면 되는 그렇죠.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갈등이 깊어지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함께해야 그 시간도 빛이 나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암덩어리처럼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피곤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좀 더 여유롭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지들이 결국은 화합의 그 조화의 씨앗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린이 좀 얄미웠는데요. 사실 이해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린이 이제 치유하다가 다쳤을 때 엄마가 갑자기 택시 타고 와버려가지고 딸과 그때 부둥켜 알면서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이게 가족이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딱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장면이었는데, 그때는 레인도 약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엄마와 딸 이렇게 부둥켜 안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만약 이 컷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지? 큰일 날 뻔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또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과 진짜 많이 싸우는데 그러다가도 뭐가 생기면 갑자기 이제 부둥켜 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체감하다 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공감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그쵸, 가족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것도 맞고, 이게 어떤 정답이 있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화라는 게 가장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들이 좀 저희끼리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같아서 네,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저 하시던 답을 해주시죠. 네. 저희 가져볼게요. 아니 뭐 그게 궁금하지. 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또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좀 투쟁하다시피 살아왔던 그게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 나름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쪽에. 자, 예, 질문은 아니고요. 예, 영화 너무 좋게 잘 봤고요. 예,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오늘 더숲 초대권으로 공짜로 봤거든요. 예, 무료로 봤는데 감독님이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관람료를 보내드리고 싶은,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영화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고?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예, 알려주시면. 네, 120. 예, 은행 어디세요? 그것보다는 예. 제가 갑자기 제안드린 건데 다음에 다른 친구분이나 같이 와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아직은 숲에서 더 할 거니까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란 감독님 차기작은 꼭 돈 내고 보겠습니다. 네, 너무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실은 뭐 저 영화를 한 번 더 보셔주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팀한테 좋겠지만 이 티를 입은 저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사의 대화를 보시고 또 그녀에게 해야 할 일까지 봐주시면 저희가 지금 1%라고 8주간 영화관에 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화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특히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수많은 극장 안에서 단 1%의 스크린도 점유하지 못하고 있고 그 말은 곧 여러분도 그런 영화를 만나기가 더 힘들고 저희 창작자도 그런 영화를 더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 영화를 한 번 더 봐주셔도 좋고 그녀에게나 해야 할 일 장손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 영화는 감독님이 장선까지 추천 주셨으니까 다른 영화를 보셔도 된다라는 포용평을 또 넓혀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 봤던 한국 영화의 리스트가 또 바뀌실 겁니다. 오정민 감독 너무 좋아하겠는데 아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네. 지독한 롱테이크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요리하시는 장면들 있잖아요. 사실 좀 그런 장면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영화 할 때, 뭐 호박죽이 됐든 특히 뭐 그런 거 준비하실 때 그리고 아까 수박 장면도 말씀드렸는데 수박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걸 담아놨는데 나중에 컷이 바뀌면 딸의 방에서 그것이 나오는 걸 보고 다리를 만져준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나갈 때 아 저거 딸을 위해서 준비했던 절반이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그런 연출도 이게 촘촘히 보여주면 뭐 더 쉽겠지만 사실 유심히 보시면 이 영화는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흘러갈 뿐이고 우리의 눈이 너무나 유튜브나 이런 빠른 정보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잘 못 잡을 뿐인 거예요. 사실 이 영화는 되게 그래서 디테일에 세심함이 살아있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은 요리 다 혹시 그런 걸 해보시려고 하셨거나 그런 거 준비할 때 여기 메인 역할도 마찬가지고 요리를 서로 통해서 여성들끼리 뭔가 얘기하거나 나누거나 공유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정서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은 또 어떠셨는지가 사실 배우는 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됐습니다. 호박죽 뭐 직접 파고 뭐 하는 액팅들을 하실 때 어떠셨는지. 저는 가정적으로 뭐 한 20년 살아왔기 때문에 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작품을 하게 된다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먹는 것도 너무 잘할 수 있다. 만드는 것도 잘해낼 수 있다. 다 제가 좀 왼손잡이라서 보시는 분들이 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네 먹는 거 만드는 거 네 생활의 연기 자신 있습니다. 감독님 계시나요?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확실히 뭐 빨래를 하셔야 되는 상황 생기잖아요. 기저귀를 클레임 걸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되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긴 했거든요. 그 동작이 이건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있구나. 빨래를 이렇게 짜고 있구나. 이건 뭐 연출을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서 그래서 사실 궁금해서 그런 차원에서 또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음식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소양이거든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들은 음식하는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 식구들을 위해서 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음식들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정서들은 기본적인 건데 이제는 너무 세상이 달라져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 차원에서 사실 레인하고 엄마가 전 되게 닮았다고 느낀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장면들이
레인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파스타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물론 안 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인물이 오히려 딸보다 더 엄마에 가까운 인물이 레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영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음식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뭐 그 어르신 모셨을 때도 커트가 쑥 바뀌면 갑자기 레인이 이미 밥을 먹여주고 있거나 그리고 엄마가 먼저 밥을 먹는 시간을 마련한 다음에 그 먹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후딱 먹고 그래서 유일하게 열심히 빠르게 먹는 그렇게 빨리 드시는 장면 처음 봤어요. 이 영화에서 대부분 먹는 거에 대한 의욕이 되게 없어 보이는 여성 캐릭터인데 그 순간만큼은 뭔가 내가 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빨리 해야지라는 것도 제가 음식 얘기를 드린 게 사실 이런 맥락인 거거든요. 음식을 통해서도 인물의 감정이나 행위나 어떤 액팅들이 되게 풍성하게 나오는 영화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게 꽤 많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사람들만 결이 맞아. 저 사람 나랑 결이 맞아.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다 보니까 오히려 레인이 결이 맞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미 그 생활 속에서 같이 함께 벌써 뭔가 하모니가 조금씩 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더 뭐 질문들 혹시 끝으로 한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 남았거든요. 네, 없으시면은 끝 인사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봉한 지 뭐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영화가 그나마 이제 좋은 미덕이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 가는 인물들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엄마를 따라가셨다면 다음에 보면은 뭐 제이나 혹은 레인과 그린에이한테도 마음이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거라는 깨알 홍보를 드리면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삶을 배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딸에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찍을 때보다 찍고 난 이후 이렇게 GV 하면서 관객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제가 깨닫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와의 관계가 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이 작품 덕분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무슨 얘기를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그리고 이게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돈도 좀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요점은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인차관람 막 해주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배운 건 관객이 있어야 이 영화도 빛이 낼 수 있고 배우도 사랑받아서 응원받아서 또 다른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배우가 되었다면 그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